저는 먼저 본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중복 두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영양제 속에 중복되는 성분들이 몸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도 비타민, 저기도 비타민이 모르고 먹는 종합 영양제들이 중복으로 인하여 몸에 엄청난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알려드리는 정보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그 영양제들, 사실은 침묵 속에서 장기를 무너뜨릴 독일 거라 생각하신 적 있나요? 건강을 지키려 먹은 보조제가 오히려 간신장혈관을 갉아먹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 양심 걸고 그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한 의사 이준필이라고 합니다. 올해 85살이에요. 내과 전문의로 환자분들 곁을 지킨 지 어느덧 62년이 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지요. 진짜 건강은 어디에 있을까? 비싼 약이나 영양제에 있을까? 아니더라고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올린 된장찌개,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바로 그 안에 건강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양심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나 건강식품 회사들이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85입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나이도 아니고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삼키는 그 알약들 혹시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광고에선 참 좋게만 말하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 늙지 않는다, 병에 안 걸린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 알약들이 침묵 속에서 여러분의 간을, 신장을, 혈관을 조금씩 병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보조제의 달콤한 광고 뒤에 숨어 있는 위험한 진실과 진짜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방법을 제 60년 진료실 경험으로 풀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이니 귀 기울여 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실 분은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오래오래 살자. 건강 지키자. 이런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배우자분, 주변 어르신들,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얘기입니다. 요즘 광고 많이 보셨죠? 슈퍼 항산화제라고 해요. 노화를 막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먹고 싶어지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핀란드에서 아주 큰 연구가 있었어요. 1994년하고 1996년에 발표된 ATBC 연구라는 건데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2만 9천 명을 모아서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으로 드리게 했어요. 몇 년 동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암을 예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폐암에 걸리는 분들이 18%나 더 늘어났어요. 충격이었죠. 2005년에 나온 호프2 연구도 비슷했어요. 고용량 비타민 E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뇌출혈 같은 출혈성 합병증도 더 많이 생겼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병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항산화제라는 게 적당히 먹으면 우리 세포를 보호해줘요.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몸은 사실 적절한 산화 스트레스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망가진 세포를 찾아서 없애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집에 먼지가 쌓이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기를 24시간 내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는 없어지겠지만 집안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고 전기세도 엄청 나오고 청소기도 금방 고장 나겠죠. 고용량 항산화제가 딱 그래요. 과하면 몸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말 단순해요. 알약 말고 음식으로 드세요. 당근 1개, 시금치 1줌, 브로콜리 몇 송이면 충분합니다. 토마토도 좋아요. 방울토마토 5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이 채워져요. 과일도 드세요. 블루베리 1줌, 딸기 몇 알이면 돼요. 제철 과일이 제일 좋습니다. 봄엔 딸기, 여름엔 수박, 가을엔 사과, 겨울엔 귤. 그냥 계절 따라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도 좋아요. 아몬드 10알, 호두 5알 정도면 충분해요. 올리브유에 샐러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음식으로 먹으면 뭐가 좋으냐? 일단 다양한 형태의 항산화 물질이 골고루 들어와요. 비타민 E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타민 C도 오고 카로티노이드도 오고 폴리페놀도 오고 이것들이 서로 도와가며 일을 해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과다 섭취 위험도 없어요. 당근을 하루에 100개 먹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이라면 베타카로틴 보조제는 절대, 정말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연구 결과가 너무 명확합니다. 폐암 위험이 크게 올라가요.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도 고용량 비타민 E는 피하세요.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면 의심해 봐야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칼슘 보충제 얘기입니다. 이것도 많이들 드시죠? 저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칼슘제 드세요? 하면 열에 8분 먹고 계시다고 해요. 뼈 건강 때문에요. 광고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칼슘 먹으라고. 뼈 튼튼해진다고. 그런데 말이죠. 2010년에 영국의학저널이라는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실렸어요. 뉴질랜드 볼란드 박사팀이 그동안 나온 칼슘 보충제 연구들을 다 모아서 분석했어요.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죠. 결과가 뭐였을까요? 칼슘 보충제를 먹은 그룹에서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마비 위험이 27%나 높았어요. 거의 3분의 1이 더 증가한 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었는데 심장이 위험해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을 알약으로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우리 몸은 당황하죠. 이 칼슘을 어디로 보내야 하나? 뼈로 가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다 가지 못해요. 그럼 남은 칼슘은 어디로 갈까요? 혈관 벽에 쌓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듯이요. 그러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져요.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혈관이 굳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커집니다. 신장에도 문제가 생겨요. 칼슘이 너무 많으면 신장에서 걸러내느라 고생하다가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신장결석 한번 걸려보신 분은 아시죠? 정말 아파요. 진땀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이뇨제 자체가 칼슘 농도를 높이거든요. 그럼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음식으로 천천히 여러 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두부 반모, 저녁에 멸치볶음 한 접시.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혈중 칼슘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뼈로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멸치 정말 좋아요. 멸치 작은 거 한 줌이면 칼슘이 엄청 많아요. 뱅어포도 좋고요. 두부도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두부 한 모에 칼슘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유 싫어하시면 요구르트나 치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질까요? 아니에요.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갑니다. 비타민 D는 어디서 얻을까요? 햇빛이에요. 하루에 딱 15분만 햇빛 쐬세요. 얼굴하고 팔에 햇빛이 닿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아침 산책하실 때 팔 걷고 나가세요. 여름엔 그늘에서 걷고 봄, 가을엔 햇빛 아래서 걸으시면 됩니다. 겨울엔 점심때 15분만 밖에 나가 계셔도 좋아요. 공짜로 비타민 D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입니다. 뼈에 자극을 줘야 칼슘이 뼈에 붙어요. 걷기가 제일 좋아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계단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뼈가 자극받으면서 튼튼해집니다. 세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세 박미정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미정님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딸분이 모시고 오셨어요. 순정님은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10개가 넘는 알약을 드셨어요. 진료실에 오셔서 가방에서 꺼내 보이시더라고요. 고용량 비타민 C, 비타민 E, 종합 비타민, 칼슘제, 오메가3, 은행잎 추출물, 루테인, 글루코사민, 콜라겐까지. 정말 많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 영양제들 매일 열심히 챙겨 먹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겠죠? 하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미정님한테 물었어요. 이거 다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순정님이 말씀하시길 텔레비전 광고 보고 하나씩 사셨대요. 친구들이 좋다고 해서 사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주문하기도 하셨대요. 한 달에 영양제 값만 30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일단 그냥 두었어요. 사람을 갑자기 바꿀 순 없잖아요. 그냥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미정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엔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코피가 자주 나요. 그리고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걱정스러운 목소리셨어요. 딸분도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엄마가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시고 속도 자주 쓰리다고 하세요.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나 높았어요. AST, ALT 수치가 확 올라가 있었어요. 순정님은 술도 안 드시는데 말이죠. 신장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미정님이 드시는 보조제를 차례차례 꼼꼼히 살펴봤어요. 하나하나 성분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용량 비타민 E와 은행잎 추출물. 이 두 가지가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항응고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피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품에 중복되는 성분들이 많았어요. 비타민 B군이 여러 제품에 들어 있었고 비타민 A도 중복됐어요. 각각은 고용량이 아니어도 합치면 고용량이 되는 거죠. 이게 간에 부담을 준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들어오는 물질을 다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간이 지친 거죠. 저는 미정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순정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드시는 보조제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신 식단을 바꿔보세요. 미정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그럼 제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안 먹으면 영양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해가 됐어요. 그동안 광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미정님, 정말 필요한 영양소는 음식에 다 들어 있어요. 알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시고 3개월 뒤에 다시 검사해 봐요. 그때 비교해 보고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미정님이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선생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딸분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식단 계획을 짜드렸어요. 아침엔 멸치볶음 한 접시 드세요. 거기에 두부 반 모 올리고요. 계란 하나 드시고 방울토마토 5알 정도 드세요. 점심엔 시금치나 브로콜리 나물 한 가지 꼭 드세요. 당근 볶음도 좋아요. 저녁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 드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아파트 단지를 걸으세요. 느리게 걸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산책하시면 됩니다. 햇빛이 나면 팔 걷고 나가세요. 15분만 햇빛 쐬세요. 이게 비타민 D가 돼요. 보조제는 대폭 줄였어요. 은행잎 추출물이랑 고용량 비타민 E는 완전히 끊었고요. 종합 비타민도 중단했어요. 칼슘제 대신 음식으로 칼슘을 드시게 했고요. 오메가3 정도만 소량 유지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미정님이 다시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선생님, 코피도 안 나고 잇몸도 안 나요. 그리고 속도 편해졌어요. 밥맛도 좋아졌고 밤에 잠도 잘 자요. 혈액 검사 결과를 봤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AST, ALT 모두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장 기능도 안정됐고요. 출혈 관련 수치도 정상이었어요. 미정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 같았어요. 돈 들여서 알약 사 먹으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쳤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알약이 아니라 밥상이 진짜 약이었네요. 딸분도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요즘 표정도 밝아지시고 기운도 나셨어요. 전에는 약 먹는다고 아침마다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지금은 식사 준비하는 게 더 즐거우시대요. 그날 이후 미정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약장 대신 냉장고를 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를 고르시고 멸치랑 두부를 사오시고 딸분이랑 같이 산책도 다니시고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네 번째 이야기는 은행잎 추출물 징코빌로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드세요. 광고 보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해요.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 예방한다. 혈액순환 도와준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지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깜빡깜빡하는 게 신경 쓰이니까 더 그래요. 저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은행잎 추출물 드세요?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왜 드세요? 대부분 건망증 때문에요. 치매 예방하려고요 하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에 미국 의학협회지라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큰 연구가 실렸어요. 잼 연구라고 하는데요. 7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이 넘게 참여하셨어요. 절반은 은행잎 추출물을 드시게 하고 절반은 가짜 약을 드시게 했어요. 6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차이가 없었어요. 은행잎 추출물을 먹은 그룹이나 안 먹은 그룹이나 치매 발생률이 똑같았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비슷했고요.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냥 효과가 없기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요. 마치 아스피린처럼요. 그래서 출혈 위험이 있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은행잎 추출물까지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거나 심하면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술 받으실 때도 문제예요. 수술 전에는 반드시 중단해야 해요. 안 그러면 수술 중에 출혈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머리를 맑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약 말고 훨씬 더 효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생활 속에 있어요. 첫 번째, 걷기예요. 매일 30분 이상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시면 돼요. 걷기는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줘요. 산소와 영양분이 뇌에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뇌에서 BD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게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게 도와줘요. 두 번째, 머리를 쓰세요. 책을 읽으세요. 신문도 좋고 소설도 좋아요. 퍼즐을 푸세요. 십자말풀이, 수도쿠 같은 거요. 새로운 걸 배우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외국어를 조금씩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좋아요. 뇌는 쓸수록 좋아져요. 세 번째, 사람들과 만나세요.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떠세요. 동네 경로당 나가세요.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사회적 교류가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연구 결과가 명확해요. 혼자 계시는 분들보다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분들이 치매 위험이 훨씬 낮아요. 네 번째, 식단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이 뇌 건강에 제일 좋아요. 올리브유,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 식단도 괜찮아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생선구이. 이런 전통 음식이 뇌를 지켜줘요. 다섯 번째,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청소돼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자는 동안 빠져나가요.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해요.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젊은 시절엔 영양제에 의존했어요. 의사면서도 말이죠. 40대, 50대 때 정말 바빴어요. 아침 일찍 병원 가서 환자 보고, 낮엔 수술하고, 밤엔 당직 서고, 새벽엔 응급환자 보고, 주말엔 왕진 다니고, 정신없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쓰러지듯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병원 가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은 거의 못 먹었고요. 점심은 병원 식당에서 10분 만에 후다닥 먹고, 저녁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밤늦게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그냥 굶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종합 비타민 한 알, 비타민 C 고용량으로 한 알, 비타민 B 복합제 한 알, 단백질 파우더를 물에 타서 후루룩 마시고 출근했어요. 이렇게라도 영양을 챙겨야지 하면서요. 환자분들한테는 뭐라고 했을까요?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영양제보다 음식이 중요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작 저는 안 지키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AST가 60, ALT가 70이었어요. 정상은 40 이하거든요. 공복혈당도 110 나왔어요. 당뇨 전 단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술 드세요?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셔요. 그럼 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영양제 리스트를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이게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들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음식으로 먹으라고, 영양제 조심하라고. 그런데 정작 저는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바꿔야겠다. 저부터 제대로 살아야겠다. 알약을 대폭 줄였어요. 고용량 비타민들은 다 끊었어요. 단백질 파우더도 버렸어요. 대신 식탁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제가 이제 아침 꼭 먹을게요. 준비 좀 해줘요. 아침 식단을 바꿨어요. 달걀 2개를 반숙으로 해서 먹었어요. 방울토마토 5알, 사과 반 개, 두부 한 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 간단하지만 든든했어요. 처음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15분만 일찍 일어나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더라고요. 점심도 바꿨어요. 병원 식당에서 후다닥 먹지 말고 천천히 먹기로 했어요. 밥 한 공기에 나물 반찬 3가지, 생선이나 두부 한 토막, 김치. 30분 정도 여유 있게 먹었어요. 소화도 잘 되고 오후에 졸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녁은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당직이나 응급 상황 아니면 일찍 퇴근했어요. 아내가 해준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얘기를 나눴어요. 현미밥에 생선구이, 나물, 국. 평범한 한식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출근길도 바꿨어요. 차로 출근하던 걸 지하철로 바꿨어요. 역에서 병원까지 15분 걸었어요.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게 상쾌했어요. 점심시간엔 병원 뒤 공원을 산책했어요. 나무 사이로 걸으며 심호흡했어요. 일요일 아침엔 특별한 루틴이 생겼어요.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어요. 제철 채소를 골랐어요. 봄엔 냉이, 달래, 여름엔 오이, 호박, 가을엔 배추, 무, 겨울엔 시금치, 미나리. 과일도 샀어요. 그렇게 장 보는 게 즐거웠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AST 35, ALT 32.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공복혈당도 95로 떨어졌어요.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에는 밤마다 속이 쓰려서 제산제를 먹었는데 이제 필요 없었어요. 잠도 깊어졌어요. 전에는 자다가 자주 깼는데 이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았어요. 오후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환자 보면서도 집중이 잘 됐어요. 저녁에 집에 와서도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가 어느 날 말했어요. 이제야 의사 말대로 사네. 환자한테 하던 말 이제 본인이 지키네. 맞는 말이었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뻤어요. 늦었지만 바꿨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어요. 건강은 말이 아니라 생활이구나. 알약이 아니라 식탁이구나. 병원이 아니라 부엌이구나. 진료실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환자분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없구나. 그 이후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 경험을 얘기해요. 저도 전에는 영양제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간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는 음식으로 먹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더 믿고 따라하세요. 의사도 해봤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얘기, 칼슘 보충제 남용 얘기, 은행잎 추출물 얘기, 그리고 2가지 사례 얘기. 박미정님 경험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 말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간단해요. 건강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알약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것들 속에 있어요. 아침 식탁에 올라온 된장찌개 한 그릇, 점심에 먹는 두부 한 모, 저녁에 구워진 고등어 한 토막, 동네 한 바퀴 걷는 30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15분,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바로 거기에 건강이 숨어 있어요. 광고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거 안 먹으면 병 걸려요.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요. 이거 없으면 늙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 지갑을 열게 돼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영양제 값으로 나가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는 영양제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분들은 뭘 드셨을까요? 텃밭에서 키운 채소, 장독대에서 익힌 된장, 바다에서 잡은 생선, 논에서 수확한 쌀. 그리고 날마다 걸었어요. 밭이라고 산에 올라가고 시장 가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지금 드시는 보조제를 한 대 모아보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선생님, 제가 이거 다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중복되거나 위험한 게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꼼꼼히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탁을 바꿔보세요. 채소를 3가지 색으로 올려보세요. 빨간색 토마토,
초록색 브로콜리, 노란색 단호박. 알록달록하게 올려보세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내일 아침엔 신발을 신어보세요. 집 앞을 30분만 걸어보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편하게 걸으세요. 주변 풍경을 보세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세요. 걷다가 아는 분 만나면 인사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점심 먹고 나서 15분 밖에 나가 계세요. 햇빛을 쐬세요. 팔을 걷고 얼굴을 내밀어 보세요.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15분이 비타민 D가 되고 기분 전환이 되고 건강이 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간을 지켜요. 신장을 보호해요. 혈관을 튼튼하게 해요. 뇌를 맑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60년 진료실에서 제가 배운 가장 확실한 진실이에요. 약국 선반이 아니라 부엌 식탁이 진짜 약국이에요. 병원 처방전이 아니라 신발끈이 진짜 처방이에요. 알약통이 아니라 밥그릇이 진짜 보약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면 돼요.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서, 동네 산책길에서,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